안녕하세요. 네, 2강 건물 시장의 현황 및 건물주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중개사나 부동산 서비스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컨설팅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분들도 건물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보다 사업을 좀 용이롭게 할 수 있죠. 중개사분들이 지역공인중개사나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 하신다는 분들이 실제 건물주들을 만나 보는데 건물주들보다 이 시장 현황을 모르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지금 진행되는 계속 매년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는 이 시장을 모른다면 건물주들이 우리한테 중개나 관리나 어떤 컨설팅 등의 종합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건물 시장의 현황 및 건물주의 대응 전략입니다. 따라오시죠. 자, 챕터 1 건물 시장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자, 건물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와 경제 전반적인 유동성 증대로 인해 지난 5, 6년간은 건물 시장은 거의 화랑세를 이어갔어요. 물론 그 단기적인 지금 이제 뭐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2020년도 전까지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죠. 특히나 꼬마 빌딩이라고 지칭되는 이제 중소형 건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행하는 건물 투자 붐이 일어나 전반적인 건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뭐 고금리, 뭐 대출 규제 등으로 있지만 현재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온 이유죠. 자, 건물 시장의 이제 언론 보도를 잠깐 보면 조물주 위에 간물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보다는 조물주의 간물주라고 하는데 조물주의 건물주, 간물주 등의 유행어가 등장했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건물 투자 성공담이 연일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이 건물주에 대한 동경과 건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다주택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일반 상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주택 시장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상가 건물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 시장의 임대료나 집가 추이를 보자면 각 뭐 지역별로 이제 동별로 있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2010년대 초반부터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홍대 인근, 성수동 등의 여러 골목 상권 등이 주목받기 시작해서 이들 지역 내 중소형 건물들의 가격과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더불어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오랫동안 장사하셨고 하셨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상권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들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한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임차인 중심의 상가임대차가 보호법이 굉장히 높아졌죠. 보시면 임차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건물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대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잠깐 구분 내용을 보시면 대항력이라고 해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만
매수인,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흔히 이 대항력을 아시죠? 또한 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을 받았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임시 특례 규정 마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 범위에 제한은 없고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 증감 청구권이 명확화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금 시대에 있잖아요. 자, 보시면 차임 증감 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 감액 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입니다. 임차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에는 증액 상한이 5%로 적용되지 않고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상한 5%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차임증감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결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간단하게 연 5% 이상 증액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금액을 너무 과하게 청구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그 기간에는 뭐 임차인에게 어떤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최대 10년 동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권리금도 보전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냥 그 상가임대차에 관해서는 실제로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핵심은 향후에는 이제부터는 건물주가 임차인의 어떤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눈치를 본다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건물주에게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실제 제가 관리하는 건물의 대부분 1층은 상가예요.
1층은 상가 혹은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 뭐 6층에서 10층까지는 뭐 6층에서 8층, 10층까지는 뭐 오피스텔, 주택 등이 이렇게 있는 건물들, 집합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들이나 또는 이제 개별 호실의 임대인들에게 이런 서비스,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를 우리가 계약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내가 직접 어떤 중개를 직접 하지 않는 이상에 어떤 이제 건물 관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건물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건물주들이 저희 관리사무소나 저희 회사에 통해서 저한테 이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거든요. 그러면 야, 이번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뭐 임대료 얼마 정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악성 임차인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건물주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 건물 시장의 현황이 바뀌고 있는 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뭐 가격도 오르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지만 결국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객이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부분에 임차료를 받길 원하고 그 공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어떤 가격 거품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임대 수익료보다는 어떤 양도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가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건물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물주분들이나 투자자분들, 내가 100억이 있어요, 내가 10억이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무작정 건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물을 찾아주는 중개사나 중개법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쓰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한테 그럼 투자의 목적,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안 나오지만 어떤 가격적인 변동적인 수익률이 양도 차익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례로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수익률보다는 어떤 양도 차익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임대차 계약 관계 내 분야별 갈등 발생 요인을 보면 임차인 요인은 이렇습니다. 보증금 반환, 수선 이행, 그리고 보증금 차임 감액, 그리고 권리금 인정 및 지급,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 가능, 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요인이 있냐? 상가 건물의 반환,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상가 건물을 반환 받아야죠. 명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원상 복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인테리어 너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임대인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에 이제 영업을 하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병원으로 썼던 임차인이 나가는데 그 건물에 누군가 제3의 임차인이 병원을 한다 그러면 원상복구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사무실이나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면 이건 원상회복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보증금의 차임, 증액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그 인근의 어떤 임차료가 올라가는 만큼 나도 증액을 하고 싶거든요. 왜? 뭐 결국은 건물가액이 올라서 양도 차익도 얻지만 실제로 나는 한 달에 여기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고, 하다못해 뭐 대출이자만 해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양도 차익을 임차료를 증액하고 싶겠죠. 이런 임차료 증액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TV로도 계속 문제가 나왔던 권리금 불인정 문제입니다. 기껏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를 8년, 10년 해서 그 인근의 맛집으로 혹은 유명한 어떤 이제 그 오피스로 만들어 놨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내보내면서 권리금을 인정 안 해주는 이제 권리금 불인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왜? 악성임차인이나 혹은 악성임차인이라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는 다른 임차인이 더 많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온다고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해결이 임대인, 건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건물주 입장에서 개정된 게 아니죠. 다 임차인 입장에서 개정된 거고, 이런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건물주의 어떤 이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슈를 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실률 추이입니다. 소규모 상가 등의 공실률 엄청나게 발생하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울 대로변이나 이런 데만 가봐도 좋은 중심 상권에 평당 5천만 원, 1억 정도 하는 상권에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흔히 1, 2층을 뺀 그 위층들이나 지하를 보면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확산은 상가 건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공실 위험이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람들이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문제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마켓이나 이런 데를, 오프라인 마켓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직접 가고 어떤 하루의 활동, 소비 활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뭐 문화, 경제, 여행 다양한 것들을 얻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언택트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언택트 소비에 맞는 다양한 마켓들이, 온라인 마켓들이 출범하고 지금 시장을 잡고 있잖아요. 실제로 음식점만 봐도 예전에는 대형으로만 우리가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배달을 잘 하게끔 해주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시장이 변화가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대, 소비와 주거, 교육 문화의 변화,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상가 건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폐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원들이에요. 실제 뭐 대치동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학원들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 대치동에서도 진짜 유명하지 않은 학원들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또한 공간과 부동산의 개념이 이 소비에서 체험과 경험을 위한 장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대에도 소비자의 30-40% 정도는 굳이 오프라인 소비를 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상가 건물 시장이 이러한 소비자와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는 미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오늘이 어제의 미래잖아요. SNS와 내비게이션 등의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입지적 한계를 극복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개발 사례를 잠깐 보자면, 와, 대단하죠. 이렇게 보시기에도 뭐 그냥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에서 카페 명소로 자리 잡은 강릉 테라로사 커피 공장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카페 공간이 아닌 특색 있는 공간 활용으로 명소가 되었죠. 테라로사 뮤지엄은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에요. 이제는 어떤 커피 한 잔을 소비해도 사람들이 강릉 테라로사 커피 공장을 방문하는 게 단순히 커피 한 잔의 향을 즐기러 가는 것 이상의 어떤 그 문화와 어떤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누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체험하고 즐기고
그 하루의 어떤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주의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의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건물의 어떤 임대료와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외부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부적 가치를 주목하라 입니다. 부동산은 예로 고전적으로 항상 부동산의 외부적 가치는 입지, 유동인구 등의 땅의 가치로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내부적 가치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건물의 고유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와 내비게이션의 발달 그리고 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인접된 입지만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북적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수요를 입은 지역들이 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권에 있는 지역들이 좀 수혜를 입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테리어, 조명, 음향 등의 특수한 연출이 중요해지고 부동산의 내부적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 전에 잠깐 안내드렸던 강릉 테라로사, 커피박물관, 커피공장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일 수 있겠죠. 자, 건물 경영 관리를 통해 건물과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인근 지역의 개발이나 교통 호재 등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과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외부적 환경 변화 없이도 건물주 스스로 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대예요. 이 말은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도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입지가 좋고 유동인구가 좋고 교통호재나 개발호재가 있는 데만 떴다면 이젠 어떤 SNS나 내비게이션이나 기술이나 교통의 발달로 외부 지역에 있는 데들도 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건물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 거죠. 향후 건물주들한테도 굉장한 기회죠. 종전의 건물관리 개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간의 재구성 그리고 대형 브랜드 등의 키테넌트 입점을 통한 임차인 재구성 이거는 프랜차이즈 입점 이런 개념일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 마케팅 그리고 운영관리 등의 경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건물과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우리가 이제 그 시골이나 지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유동인구도 없는 것 같은 시골에 조그만 카페가 하나 2층짜리 카페가 있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이제 건물주들도 혹은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시장을 보고서 남들이 다 몰리는 공급은 제어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 분명히 서울의 강남 이런 데겠죠. 이런 데도 물론 좋겠지만 향후적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외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건물주 또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고 건물에도 경영을 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경영은 임차인과의 공동사업이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시장에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함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이 정부의 임대차 규제 강화가 맞물려서 건물 임대차 시장에 수수료 매장 등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일정 보증금의 임대료는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매출액의 일부, 매출액의 10에서 30~40%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형식의 공동사업 개념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1억에 500만 원짜리 1억에 500인데 건물주가 1억에 500인데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좀 낮춰서 뭐 예를 들어 5천에 150에 너가 하는 매출의 뭐 20%, 30%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들어오는 임차인은 매월 고정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건물주는 그 들어오는 임차인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괜찮은 업종이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업종에 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공동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과 협력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쉐어하며 상생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이나 홈플러스의 생선가게 매장 등이 대표적인 수수료 매장의 형태죠. 건물주가 내 건물에서 창업 및 직접 영업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건물주가 직접 자기 건물에 매장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무인 형태로 또는 무인과 이제 혼합 관리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건물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면 건물주가 직접 영업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입점에 대한 고민이나 임차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임대인들이 가장 건물을 어떤 임대를 하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임대차 분쟁이에요. 악성 임차인들 되게 많아요. 진짜 의외로 그 시장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건물주를 약간 악성으로 보고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건물들은 서울이나 인근에 몇 안 돼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있는데 악성 임차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진짜 혹한 말로 명도 이슈가 왜 생기겠어요? 왜 명도 이슈가 생기냐면 임대료를 안 내요. 그리고 안 나가요. 보증금을 다 까먹었는데 안 나가는 건물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명도를 하려고 그러면 명도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요. 미치고 팔짝팔짝 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건물의 그런 명도나 어떤 소송이나 사건이 이슈화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또 떨어져요. 이거 미치는 거 팔짝팔짝 뛰는 이제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아예 편하게 놀려면 자기 건물에 자기 매장을 해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무인 키오스크 매장 같은 무인 세탁소, 무인 모텔, 뭐 무인 카페, 무인 독서실 등의 다양한 다양한 업종을 넣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실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만 관리하면 되는 등의 이런 어떤 무인 매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을 하고 싶은, 임차하고 싶은 분들에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보면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보편화되고 CCTV와 통신망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휴대폰 하나로 내 매장에 손님이 지금 얼마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 일어났고 실시간 CCTV로 사람이 어떻게 관리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의 발달이 어떤 이런 생태계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무인이나 혹은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넣음으로써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물주에게 단순하게 그냥 좋은 임차인만 넣으세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제안해 줄 수도 있고 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건물주 입장에서 붙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건물주들이 나를 그냥 한낱 그냥 컨설턴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봐주는 하나의 전문가로 봐주고 모든 일을 저에게 상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물주가 내 건물의 컨셉과 들어갈 컨텐츠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개발의 시대입니다. 이때의 개발은
단순히 건축, 토목공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문화, 관광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입히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주도 이를 위한 다양한 융복합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또는 건물 경영관리 전문가를 활용하라. 건물주가 직접 이런 다양한 융복합 지식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건물 경영관리 전문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전문가를 활용 시 비용 대비 건물의 가치와 수익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하고,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건물주가 2세대로 넘어가면서 건물의 위탁관리 및 임대,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에 있고, 강남권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죠. 뭐 역삼, 노년, 서초, 강남 뭐 다 들어가죠. 그쵸? 이런 곳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2세대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2세대 건물주들은 이미 본인들이 다 전문 영역에 있어요. 뭐 박사, 학자, 의사, 뭐 다 이렇게 전문 분야에 있고 또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1세대 건물주들처럼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의 컨텐츠, 그리고 투자 컨설팅, 관리, 중개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저한테 오겠죠.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내 지역에서 건물 경영관리 전문가의 입장이 되시면 돼요. 이번에 10몇 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외우고 뭐 교육받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와 건물과 건물 관리 하자 등의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통해서 내 잠재 고객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되는 거죠. 직접 관리를 안 하셔도 어필해서 계약을 따내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억대 연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건물주는 본업에 충실하고 건물 경영관리 서비스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죠. 건물 관리를 위탁하더라도 건물주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능력은 필요합니다. 건물 경영에 관한 지식과 정보 습득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옆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이제 건물주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입니다. 앞으로 건물은 내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 간의 경쟁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수길, 경리단길, 홍대, 건대, 성수동 등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건물주 간의 그 지역, 내 지역 건물주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 내 여러 건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지역 자체를 브랜딩,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내 골목에 있는 건물주들하고 뭐 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지역, 내 골목, 그쵸? 내 길, 이런 부분 브릿지들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건물주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로 활용해서 내 지역의 어떤 브랜딩을 만들고 내 지역에 필요한 어떤 프랜차이즈나 입점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저희 같은 건물 경영 관리 전문가들이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신 중개사나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치에서 그분들에게 조력을 해준다면,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건물 관리, 임대 관리, 중개, 컨설팅, 뭐 수선, 인테리어 등의 개보수 등의 종합적인 사업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할 수 있고, 저는 수익을 얻고 그분들은 서비스를 얻어서 고객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역이 경쟁력을 잃으면 주요 상권도 망하는 시대입니다. 상권이 망하면 개별 건물주의 노력만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 간 긴밀한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교류를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새로운 지역을 찾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 뭐 한 30분 가까이 시간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간을 마케팅하고, 자, 우리가 지역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은 내 건물이고, 지역은 내 지역입니다. 지역과 공간을 마케팅하고 컨설팅해서 그 지역에 브랜드를 입히고, 혹은 내 공간과 내 지역에 브랜드를 입힐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내 상권, 내 건물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건물주들은 굉장히 좋겠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체적인 시장과 건물주의 대응 방안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 건물 시장의 현황과 건물주의 대응 방안을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종합 서비스 컨설팅으로 붙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혜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물도 관리가 필요하고, 임대 관리도 필요하고, 가치 상승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고, 프랜차이즈 입점이나 임점 투자 컨설팅이나 시장 분석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중개나 뭐 주거 이전 서비스도 필요하고, 건물에 매년 발생하는 개보수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종합 서비스로 원스톱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고객은 내 서비스를 받다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런 서비스를 못 받으면 불편해지거든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건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서비스를 받다가 안 받게 되면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억대 연봉, 수십억대 연봉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목적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벌지만 실제로는 고객 감동을 주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없으면 불편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 키워드다 입니다. 자, 뭐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오프라인 때 한번 뭐 특강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